안녕하세요. 막걸리를 한 2잔을 마셨더니 얼굴이 뻘개가지고 자기암시 공식 하겠습니다. 자기암시 공식.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간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암시의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선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생각도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네. 성공 비결의 6단계.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제2단계, 목표라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하면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의 준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라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만약 부자가 되고자 하는 소망이, 간절한 소망이 자신의 온 정신을 지배할 정도로 강하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만 있다면 목표 성취에 대한 자기 확신이 조금 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고 성취에 대한 확고한 결의가 있는 한 성공에 대한 자기 확신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내리 속에 부자가 되겠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사람만이 진짜 거부가 될 수 있다. 늘 이렇게 부자에 대한 열망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실제 부자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부자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쉽게 그릴 수 있다. 제가요 2011년도 9월쯤에 한 달에 1억을 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그냥 기분이 좋고 한 달에 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 참 너무 웃기죠. 근데 이제 그 9월 달에 이제 우리 아들의 친구의 엄마를 만났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못 믿어왔죠. 근데 이 엄마가 한번 띡 얘기하고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월에 또 연락이 와서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이제 그때 그거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그런, 진짜 이것 때문에 내가 한 달에 1억을 벌 수 있을까? 막 이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1년이죠. 21년도. 예, 그때 이제 12월에 아들하고 저하고 이제 이름을 개명 신청을 하고 그 언니가 이제 얘기하게 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2년도 1월, 2월, 3월, 4월 달까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예, 그래서 정말 한 달에 뭐 1억을 벌 것 같은 한 달에, 예, 이제 그런 일이었는데, 이게 진짜 뭐 인어공주가 물거품이 돼서 막 사라지듯이 싹 사라졌어요. 근데 그 해에 제가 이제 이름을 개명을 하고, 여권을 평생에 처음 만들어서, 예,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게 됐어요. 그 일로 인해서. 예, 어쨌든 50만원 정도만 내고, 예, LA로 해서, 솔트레이크로 해서, 다시 이제 또 LA로 해서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됐는데, 여권을 처음 만들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게 된 거죠. 야, 진짜 제가 그때 정말 어떤 기운이 느껴진 거예요. 야,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13년도에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뭐 금방 또 떼돈을 벌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14년도에 또 어떤 회사를 또 투자를 했는데 그때도 엄청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4년도에 투자한 이제 회사를 제가 15년도 말부터 이제 이렇게 유저를 그 모집을 하는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6년도부터 4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16년도 4월부터. 그래서 16년도, 17년도, 18년도까지 정말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 회사는 외국 회사였었고 제가 그 나라를 13번, 4번을 다녀왔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재밌었고 제가 어쨌든 뭐 저보다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정말 제가 진짜 삐리삐리하던 제가 그렇게 그런 일을 하고 그렇게 어쨌든 돈을 그렇게 벌고 이제 그렇게 될 줄은 몰랐죠. 그리고 이제 2018년도 10월에 이 코인에 이제 본격적으로 입문하게 된 거야. 그런데 진짜 이제 11년도에 한 달에 1억을 벌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2018년도 10월에 제가 한 달 반 만에 1억 5천을 벌었어요. 한 달 반 만에. 진짜 너무 신기한 일이었어요. 너무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때 그 돈을 잘 챙겼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또 돈을 엄청 벌 것 같은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제 지지부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엑스피어, 우리 블록체인, 세계에서 세 번째로 엔진이 있는 그래서 실생활에 상용화가 되는 우리가 기술을 만난 그런 코인이죠. 그런 기술이 있는 코인이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상용화하지 못했던 그 기술을 우리 엑스피어 블록체인이 이제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한 나라 국가에서 우리 기술을 모든 행정부처에 다 상용화하기로 정식 이제 계약까지 된
거고요. 이건 진짜 저는 뭐 그냥 워낙 무덤덤한 사람인데 많은 분들이 이건 정말 대단하다. 이건 정말 엄청난 거다. 예, 블록체인 사상 최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필두로 해서 인근 국가들, 또 그 나라의 기업들, 인근 국가들의 기업들,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해킹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기술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 블록체인 기술이. 그런데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속도 문제라든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 이 기술이 해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용화가 이제 시작이 돼서 이 코인을 저는 뭐 지금 뭐 저보다 많은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이는 제가 어리니까 어쨌든 그분들보다는 제가 좀 뭐 어린 것 같아요. 예, 저보다 물론 어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꼭 어쨌든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20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20살, 21살 때 우연치 않게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뭐, 부자가 되는 12가지 비결, 뭐, 이런 책을 우연히 읽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겠구나. 이제 그런 책을 접하면서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정말로, 지금 우리 엑스피어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현정이가 물고기와 물의 관계처럼, 기회를 만났다. 그래서 큰 돈을 이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우리 코인의 가치가 가격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술은 나오기도 어렵지만 일단 한번 나와서 또 이제 상용화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나은 기술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아마 꽤 또 걸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개발자도 계속해서 수정 보완해 가면서 기술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돈 거리고 뭐 이날 이때껏 이렇게 살고 살았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된 거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책을 요즘에 왜 제가 이렇게 책복이 터졌는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사든 어쩌든 하여튼 뭐 책이 그래서 이제 쇼펜하우어의 아포리즘 아포리즘은 어떤 짧은 문장의 그런 뭐 인생 좌우명 같은 뭐 우리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 책도 제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의 법칙 이 책도 샀습니다. 제임스 앨런 그리고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 지금 바빠요. 읽을 책들이 막 줄줄이 쌓여 있어가지고 제가 바빠요. 뭐 하여튼 뭐 그리고 또 제가 웃긴 게 신문을 또 이렇게 보게 됐어요. 신문을. 근데 이제 오늘 신문에서는 이제 어떤 거였냐면요. 이거 좀 재미있을 것 같아서 책 안 읽는 나라에서 나온 노벨 문학상. 우리나라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가슴 뛰는 쾌거다. 그의 예술성과 사회성을 아우르는 작품 세계에 대한 지구촌의 찬사이자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인정이다. 한국어의 지역적 한계를 탈피해 변방에 머물렀던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의 주류로 편입되는 이정표적 사건이라는 평가다. 우리의 척박한 문화 토양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이 아닐 수 없다. 미국 문학평론가인 마이틸리 라오는 2016년 뉴요커에 기고한 칼럼에서 한국인들은 책은 읽지 않으면서 노벨 문학상 타기만을 바란다며 상에 관심을 두기 전에 한국 문학에 더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의 말대로 한국 사람은 책을 안 읽는 것으로 유명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17년 발표한 국가별 성인 1인당 월간 독서량은 미국의 6.6권, 일본 6.1권, 프랑스 5.9권에 비해 한국은 0.8권으로 세계 최하위권 166위이다.
통계마다 편차가 있지만 한국 국민의 독서량이 세계 중하위권이라는 사실은 불변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5월 내놓은 2023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6명가량은 수험서, 잡지 등을 제외한 일반 도서를 연간 단 한 권도 읽지 않았다. 이마저도 독서 인구는 해마다 뚝뚝 떨어지고 있다. 이러니 한국의 문맹률은 1% 안팎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지만 문해력은 위기 상황이다. 영상과 인터넷에 밀려 읽는 사회에서 보는 사회로 바뀐 이유도 있지만 독서를 시험용으로 바꿔버린 우리의 입시 교육 탓도 크다. 한강의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등 그의 대표작이 모두 동나고 SNS에 책 구입을 인증하는 게시물이 봄을 터지듯 쏟아지는 모습은 한편 반갑고 한편 씁쓸하다. 이번 낭보로 K-팝, K-드라마에 이어 K-문학이 부상할 것이란 기대는 크지만 이처럼 메마른 환경에서 한국 문학의 세계화는 실현되기 어렵다. 이번 수상이 독서의 저변을 넓히고 우리 문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네, 저도 엑스피어 블록체인을 하면서 제가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이렇게 뭐 책을 읽는다, 신문을 본다. 예,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영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책 읽는다고 이러다가 이거 영업도 못하면 이거 참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딜레마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지방 소멸까지 30년, 네, 메가시티, 서울권, 세종권, 부산권 3개만 남는다. 이런 기사가 또 나서, 이거를. 근데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거를 다 읽는다는 게, 이게 제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지방 소멸까지 30년, 메가시티 3개만 남는다. 예. 이 사람은 김시덕 씨라는 분이고요. 도시 답사가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도권에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읽어보면 한국은 경제, 일자리, 인구, 수도권, 서울, 경기도 집중도 1위 국가다.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7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30에서 50클럽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에서 한국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유독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국민의 50.7%, 23년 기준 수도권에 산다. 일자리의 58.5%가 역시 수도권에 몰려있다. 이에 반해 미국의 일자리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는 각각 44.9%, 4.7% 수준으로 한국의 10%도 되지 않는다. 국민들 위기의식 느낄 땐 이미 늦을 수도. 중부권의 메가시티 만들어져야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다. 어쨌든 이런 이제 기사가 나고요.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한강을 읽을 시간이다 해가지고 채식주의자, 히라버 시간, 그 다음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네, 우리 한강 이번에 노벨 상을 받으신 분이 이렇게 쓰신 책입니다. 쓴 책입니다. 노벨 문학상, 노벨 문학상. 일단은 요거는 좀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서점가를 뜨겁게 달구는 한강의 책은 한두 권이 아니다.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히라버 시간 같은 장편 소설과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를 비롯한 책들이 11일 오후 기준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대형 서점의 1일 베스트셀러 순위를 휩쓸고 있다. 10일 밤 노벨상 발표 이후 하루도 채 안 지나서 벌어진 현상이다. 한강이 작가로 데뷔한 이래 30여 년 동안 펴낸 책은 소설집, 동화, 산문집 등을 포함해 20여 권, 절판된 책을 제외한 그의 거의 모든 책에 독자들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에 채식주의자 2007년 스웨덴 노벨위원회의 표현을 빌리면 작가 한강의 주요 국제적 돌파구가 된 작품 평범한 주부였던 주인공 영애는 고기를 먹지 않기로 하면서 남편과 아버지의 강압을 비롯한 폭력적 상황에 처한다. 데버라 스미스의 번역으로 나온 영문판은 큰 호평과 함께 2015년 영국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에서 수상하며 한국에서 국제적 주목을 안겨줬다. 소년이 온다. 2014년은 광주에서 나고 자란 한강이 작가로서 5.18 광주를 정면으로 응시한 작품. 1980년 5월 15살의 주인공 동호는 끝까지 도청을 지키다 계엄군의 총에 쓰러진다. 노벨위원회는 역사의 희생자들에게 목소리를 내게 하려는 증인문학의 장르에 접근하는 동시에 한강의 간결하고 환상적인 스타일이 그 장르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게 한다고 봤다. 노벨위원회는 죽은 자의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어 자신의 소멸을 목격하게 하는 독특한 방식을 언급하며 소포클레스의 고전 안티고네의 모티브와도 견줬다. 한강은 5.18 광주에 이어 작별하지 않는다. 2021년에서는 제주 4.3을 마주한다. 그 중심은 새 여정, 소설가인 경아, 그의 친구 인선 그리고 인선의 어머니의 정심이다. 정확하고도 응축된 이미지를 통해 현재를 압도하는 과거의 힘만 아니라 집단 망각에 빠져버린 것에 빛을 비추고 예술적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그 트라우마를 변환하려는 친구들의 끈질긴 시도를 강력하게 추적한다는 것이 노벨위원회의 평이다. 불가능한 작별이란 제목으로 출간된 불문판은 23년 프랑스 메디치 외국 문화상을 받았다. 2016년은 그 사이에 출간된 작품 이 소설의 나에게는 태어난 지 2시간 만에 숨진 언니가 있다. 베네독과 수위를 비롯해 여러 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이 작품을 노벨위원회는 소설이라기보다 일종의 세속적인 기도서라고 표현했다. 이 앞서 출간된 히라버 시간 2011년은 말을 잃어가는 여자와 히라버 강사이자 시력을 잃어가는 남자의 이야기, 상실, 친밀감 그리고 언어의 궁극적인 조건에 관한 아름다운 명상이라고 노벨위원회는 평했다. 이런 한강의 작품을 두고 시적인이라는 형용사가 자주 동원된다. 그는 소설가 이전에 시인으로 출발했다. 93년 문학과 사회의 시를 발표하면서 문학계에 데뷔했다.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2013년은 등단 이후 10년 만에 나온 첫 시집으로 어느 늦은 저녁 나는 흰 공기에 담긴 밥에서 김이 피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때 알았다. 무엇인가 영원히 지나가 버렸다고. 지금도 영원히 지나가 버리고 있다고. 밥을 먹어야지. 나는 밥을 먹었다. 시 어느 늦은 저녁 나는 스웨덴 측에서 공식 발표에 앞서 노벨 수상 소식을 알려왔을 때 작가 한강이 아들과 막 저녁을 마친 참이었다는 얘기가 떠오른다. 인간의 내면, 삶에 대한 의문을 깊숙이 파고들어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문학만한 예술은 없다. 언어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만큼 유용한 도구도 없다. 살아있는 인간을 가깝게 느끼고 싶다면 역시 답은 문학이다. 한강이 단편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으로 2015년 황순원 문학상을 받으며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지금 한강의 문학을 읽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그의 문학은 산자와 죽은 자의 목소리를 모두 아우른다. 기회가 되면 지금 뭐 다 책이 없어요. 쿠팡에서 지금 살 수도 없어요. 네. 어쨌든 이제 그렇고요. 쇼펜하우어의 아포리즘을 제가 빨리 읽어야 되는 그런 뭐 이유도 있기는 한데 그냥 읽는 대로 읽기로 그냥 마음을 편하게 먹기로 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책을 이렇게 많이 읽게 됐는데 인생에서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 예,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자죠. 예,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류의 사람입니다. 염세주의자. 아직 이르다고 생각될 때 죽음이 찾아온다.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망상이다. 죽음은 그에게 꼭 필요한 순간에 이루어진다. 어린아이가 어쩔 수 없이 어른으로 성장하듯 죽음은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현실보다 항상 앞서 나가고 더 많은 충동에 휩싸이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이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뜻이다. 영생은 시간을 인식하는 우리의 관념과 현재 진행 중인 삶의 의식 중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인가를 질문하고 있다. 어느 쪽에 인생의 관점을 줄 것이냐고 묻는다. 영생 그 자체는 결과론이므로 실제에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그보다는 자신의 쾌락이 누군가의 고통으로 가능해졌으며 나의 고통은 다른 누군가가 원하는 쾌락 때문임을 자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행복은 희생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상실 없이는 기쁨이 없고 절망 없이는 진리에 대한 감지도 없다. 고통과 쾌락은 서로 꼬리를 물고 있는 두 마리의 뱀의 형상이다. 한쪽의 고통으로 다른 한쪽의 고통이 시작되고 고통이 더해질수록 서로의 꼬리를 무는 힘도 강해진다. 삶과 죽음도 그와 같아서 삶에 더없이 집착하는 자에게 죽음은 더 빨리 찾아오고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는 자에게 삶은 더욱 긴 시간을 펼쳐 놓는다. 불명확한 인생에서 죽음보다 확실한 사실은 없다.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사실보다 명백한 전제는 없다. 죽음 앞에 놓인 인간의 운명은 오늘이 가고 내일이 올 것이라는 당연한 사실보다 해가 지면 어둠이 찾아온다는 눈으로 목격한 사실보다 겨울이 가면 따뜻한 봄날이 시작되리라는 부푼 기대보다 더욱 명확한 진실이다. 그러나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고 어둠을 대비해 거실에 불을 밝히고 봄을 기대하며 두터운 털옷은 정리해도 내일 찾아올지 아니면 잠시 후 저녁에 찾아올지 혹은 내년 봄에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세우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죽음을 떠올려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삶이 허락된 이유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죽기 위해 태어난 자들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죽음의 준비는 오직 이것뿐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두려움과 아쉬움과 남겨진 자들에 대한 걱정으로 죽음의 눈치만 보던 우리들이 당당하게 죽음과 대면하여 공포도 후회도 근심도 없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 보다 나은 삶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지켜주는 유일한 보호막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좀 더 의연하게 죽음이라는 숙명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 죽음이 두려운 까닭은 공허와 암흑을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공허와 암흑을 두려워하는 까닭은 도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육체적 죽음은 공간에 속한 육체와 시간에 대한 인지를 소멸시키지만 삶을 이루는 기반, 즉 세계와 존재 사이에 이룩된 특수한 우정은 깨뜨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 우리에게 선물한 고통에 감사해야 한다. 고통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성은 쓸모가 없다. 동물 그리고 동물로서의 인간이 저지르는 활동은 어떤 식으로든 고통을 동반한다. 그 병적인 감각에 익숙해지면서 타자에게로 고통의 확대를 시도한다. 자신의 병적인 감각을 제거 혹은 축소시키기 위해 고통의 전반적인 확대를 계획하는 것이다.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선별하고 시도하는 모든 활동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고통뿐 아니라 타인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죽음의 감각을 일깨우는 필요 조건이 되곤 한다. 그러나 동물과 동물로서의 인간은 고통 때문에 파괴되지 않는다. 내구성이 강해서도 고통에 대한 면역력이 강화되어서도 아니다. 고통에 의해서 비로소 완성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고통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걸어가야 할 필수 과정이다. 절대로 사라질 리 없는 유일한 길이다. 그 끝에 죽음이 있다. 죽음이야말로 우리를 완성하는 강력한 본성인 것이다. 부모는 자녀를 개인으로 바라봐주지 않는다. 일단은 이제 다음은 다음에 읽겠습니다. 다음에 읽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MG 소비 생태계를 분석하고 활용하라. 메타 세상이라는 큰 세계관에서 글로벌 팬덤을 디자인하려면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형성하고 있는 소비 생태계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콘텐츠 산업은 그걸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오징어 게임의 성공은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넷플릭스는 소비자에게 방송을 전달하는 플랫폼인 동시에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대 자본이기도 하다. 만약에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 피코마 같은 플랫폼이 없었다면 여신 강림, 무빙, 나 혼자만 레벨업 등
토종 웹툰 성공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나라 웹툰 산업의 전체의 성장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웹툰의 성공 없이 그 많은 넷플릭스 드라마들의 성공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저 몇 개의 드라마만 성공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올굿 김밥의 성공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알아야 사먹지 않겠는가? 유튜브나 틱톡도 소비 생태계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빼놓을 수 없다. 여기서 일자리를 잡은 성공한 유튜버, 틱토커들은 생태계의 지배자이기도 하다. 이들이 없었다면 K-팝, K-드라마의 팬덤도, 거대한 한국 라면의 팬덤도, 한국 김의 팬덤도 아마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메타 세상은 정말 많은 사람과 플랫폼이 맞물려 움직이고 있으며 10억 이상의 인구가 참여하는 거대 소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메타 세상의 팬덤을 디자인하려면 이 모든 생태계를 잘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메타의 세계관이다. 무모한 도전이 담대한 도전이 되려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논리의 근거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이제 어떤 상품을 기획하려면 크리에이터와도 협력하고 유튜버, 틱토커의 조언도 받아야 한다. 이미 존재하는 팬덤을 잘 활용하거나 새로운 팬덤을 만드는 누구도 안 해본 도전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사람이 사용해보고 미쳤다라는 댓글을 달 수 있게 만드는 실력이 중요하다. 자, 이제 여러분의 세계관을 한번 살펴보자. 지금 언급한 메타 세상의 소비 생태계를 적극 활용하고 있나? 있습니까? 아마 소비 생활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맛집을 검색하면 평점을 체크하는 것은 기본이고 어떤 물건을 사려면 플랫폼에 들어가 리뷰를 보는 게 필수다. 심지어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더라도 말이다. 이제 생성형 AI가 대세라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용의도 있다. AI 비서에게 여러분의 취향을 다 알려주고 이번 3박 4일 휴가 여행지 좀 골라줘 라고 시키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MZ 세대는 물론이고 이제는 5060 세대까지 이렇게 소비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업무 방식은 어떤가? 학생이라면 여러분이 하는 공부는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일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사회를 바라보는 관성도 체크해 봐야 한다.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쿠팡 같은 플랫폼들은 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런데 국회의원들 어록을 보면 플랫폼들이 항상 약탈자, 생태계 파괴자, 탐욕스러운 자본 등으로 묘사된다. 그래서 이들의 발전을 막고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도 거침없이 쏟아낸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현상을 은근히 즐기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다 보니 자유 경쟁과 소비자 권익을 중시하는 미국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이 기존 기업보다 훨씬 높은 시총을 기록하며 성장한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과 일본은 계속 경제 규모가 쪼그라드는 중이다. 주제 만능인 우리나라 사회에서 성장 중인 플랫폼들에게는 당연히 미래가 안 보이고 그래서 글로벌 자유본 유입도 없다. 주가가 오르지 않으니 미래를 위한 투자도 어렵다. 글로벌 시장 진출에 노력하라고 하지만 집안의 애물단지가 집 밖에서 어떻게 사랑받겠는가. 제조업의 위기, 팬덤 경제에서 답을 찾다. 물론 플랫폼 기업들이 방만한 경영을 하거나 미래 준비에 소홀하다면 당연히 비판해야 한다. 그런데 인식의 출발점이 약탈적 파괴자라면 더 이상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다. 얻어낼 것은 협상을 통해 얻어내야 하지만 이만큼 훌륭한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하이웨이도 없다. 사실 협업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나라와 좀 더 특별한 관계를 맺자고 졸라야 한다. 우리나라에 이미 글로벌 팬덤을 가진 컨텐츠나 크리에이터가 많으니 마음만 먹으면 괜찮은 협상 조건도 끌어낼 수 있다. 문제는 고집불통 대원군처럼 떼를 쓰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떼쓰기가 엄청 효과적이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런데 사피엔스 전체 시장을 바라본다면 이는 어이가 없는 억지가 되고 만다. 특히 SNS 세상에서 불합리한 떼쓰기는 정말 욕을 많이 먹는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약자를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런 정책도 탄탄한 미래가 있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다. 우리가 그나마 지난 10여 년간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플랫폼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데이터 주권, 나아가 AI 주권을 확보해 뒀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지금 이 플랫폼들을 약탈적 자본이라는 구시대적 이념으로 탄압한다면 우리가 애써 만든 글로벌 팬덤도 하나둘씩 사라질 것이고 산업 생태계는 더욱 빈곤해질 뿐이다. 세계관이 달라져야 이러한 달라진 메타 세상의 소비 생태계를 제대로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다. 메타 세상의 주인공들은 디지털 세대 MZ세대다. 기성세대가 현명해져야 디지털 세대를 위한 미래를 제대로 디자인할 수 있다. 꼰대의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나 때는 말이야 를 외치며 과거의 기준을 강요하는 행위는 당연히 금해야 하고 이제는 세계를 바라보는 눈, 즉 세계관이 달라져야 꼰대를 면할 수 있다. 기본적인 세계관이 달라져야 새로운 시대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도 기억할 수 있고 AI의 파급 효과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리더라면 필수로 갖춰야 하는 역량이다. 리더는 리스펙트를 먹고 사는 존재다. 조직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리더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미래의 나의 가치를 올리는 일은 세계관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디지털 세계관을 만드는 MZ세대는 어느새 AI 사피엔스로 진화 중이다. 빨리 우리 사회 전체가 새로운 세계관에 적응해야 한다.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은 지금 큰 위기를 맞았다. 소비 생태계의 거대한 변화에 대응책을 찾느라 분주하다. 대량 생산, 대량 판매의 비즈니스 모델을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의 거대 오프라인 유통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온라인 판매,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광고와 판매 루트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 중심에 디지털에 익숙한 MZ세대가 있다. 이들이 소비 생태계 변화의 주역이고 팬덤 경제의 권력자들이다. MZ세대가 만드는 변화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많은 학자와 연구원들이 밤을 새워가며 연구 중이다. 기업도 당연히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 물론 데이터 분석도 만능은 아니다. 과거의 패턴만 알려주기 때문이다. 과거의 트렌드가 미래를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의 융합이 필요하다. 특정 현상이 발생하면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심리학적 근거, 뇌과학적 근거, 진화론적 근거 등이 모두 동원돼야 한다. 그렇게 융합적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기업이 새로운 디지털 소비 생태계에 맞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큰 자산이 된다. 무모한 도전을 피해야 하지만 충분한 연구가 뒷받침되었다면 말도 안 되는 도전, 즉 담대한 도전을 시도해야 한다.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혁신을 이룰 수 없다. 충분한 사전 연구가 선행되었는데도 만약 실패했다면 그것 또한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 혁신은 실패를 먹고 사는 생명체이다. 실패는 선진국의 가장 대표적 자산이다. 구글도 실패한 플랫폼 사업만 80개가 넘는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우연의 산물이었다. 우리나라 컨텐츠 산업이 엄청난 글로벌 팬덤을 일으킨 것도 어쩌다 그렇게 되었다고 보는 게 맞다. 김밥, 라면, 김의 인기도 계획된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었다. 물론 분야별로 엄청난 노력을 통해 얻어낸 결과다. 그런데 그 엄청난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는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 그런 기획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무모해 보이는 도전에 자리 보전이 지상 최대 목표인 대기업 임원들이 나설 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담대한 도전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 라면으로 풀어보는 메타 세상의 신박한 비즈니스 모델 웹3. 라면으로 풀어보는 메타 세상의 신박한 비즈니스 모델 웹3. 나도 매우 존경하는 식품 회사가 있다. 닭고기, 돼지고기 같은 육류 유통으로 시작해 지금은 수출까지 크게 늘리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중인 훌륭한 회사다. 이 회사에서 가공식품 사업을 시작하면서 라면을 출시했다. 지금껏 먹었던 라면은 모두 싸구려다. 우리는 진짜 고급 재료로 고급진 라면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엄청난 연구 개발비를 투입했고 광고 마케팅 비용도 아낌없이 투자했다. 21년 처음 출시된 그 라면의 가격은 무려 2,200원. 라면은 가격이 1,000원을 넘지 않는다는 게 상식이었는데 상상 초월의 프리미엄 전략을 쓴 것이다. TV 광고 모델도 오징어 게임으로 글로벌 스타가 된 대배우가 맡았다. 모델료만 50억은 좋게 썼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이 라면은 MSG 대신 천연 조미료만 사용하고 좋은 기름을 쓰는 등 건강하게 만드느라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다. 그런데 간편식 업계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이 기업의 시도는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가정 간편식 시장을 공략하면서 19년 148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 22년에는 589억 원까지 적자가 불어났다. 사업을 시작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 시장에 안착을 못하고 다른 사업에서 번 돈으로 손실을 메우는 중이다. 라면을 주력으로 하는 경쟁 기업들도 K푸드 팬덤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빠르게 진출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다. 사실 내 것이에 의존하는 기존의 방법으로 팬덤을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한 시대다. 특히 소비자가 MZ 세대라면 더욱 그렇다. 이들은 일단 TV 광고를 보지 않는다. 유튜브에서도 광고는 스킵한다. 물론 매우 핫한 광고가 있다면 일부러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찾아본다. 어떤 경우든 커뮤니티를 통해 댓글을 확인하고 스스로 만든 집단 권력으로 소비 파워를 발휘한다. 좋은 경험에 댓글이 모여 구매력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변화한 소비 생태계에 적응하려면 어떤 방식이 필요할까? 내가 한번 메타 세상에 등장한 다양한 기술과 팬덤 경제로 달라진 소비 생태계를 반영하여 식품 회사에서 라면 사업에 도전하는 말도 안 되는 과정을 한번 디자인해 보겠다. 이런 방식을 기술적으로는 웹3라고 부른다. NFT로 모집한 잘파에게 기획, 개발, 마케팅을 모두 맡긴다면 NFT를 모집한 잘파에게 기획, 개발, 마케팅을 모두 맡긴다면 라면 제조사라면 잘파 세대의 입맛을 사로잡아야 한다. 그렇다면 시식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시식을 통해 고객이 좋아하는 맛을 찾아내는 건 지평 생 막걸리가 시도했던 방법이다. 오직 데이터만으로 결정할 때 필요한 참여형 소비자들이다. MZ를 대상으로 시식 회원을 모집한다. 회원 모집 방식은 NFT로 한다. 아디다스가 NFT를 발행해 커뮤니티를 형성했듯 그렇게 만들면 된다. NFT를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면 디지털 커뮤니티의 리더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라면 식신 탐험대 NFT를 10만원에 판매한다. 일단 1000명만 모집하자. 특전은 개발 중인 라면을 무료로 택배로 받아 먹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묻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공짜 라면을 먹어보는 특전이라면 10만원 정도는 낼만하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오픈시나 업비트 같은 마켓에서 되팔면 된다. 디스코드의 커뮤니티도 만들어주고 회원들을 정성껏 잘 관리한다. 회원들에게 연구소에서 개발한 라면을 보내주고 인기투표를 진행한다. 마치 음식 개발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연구진을 구성해 치열한 경쟁도 유도한다. 팀에 따라서는 회원을 개발에 참여시킬 수도 있다. 예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결승 2팀이 남을 때까지 6개월간 정말 전력을 다해 개발을 진행한다. 개발 과정도 생중계한다면 더 흥미진진하게 할 것이다. 결승 투표도 당연히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최종 우승팀에 주는 인센티브도 크게 걸어서 연구원들끼리 최선을 다해 경쟁하도록 한다. 오디션을 통해 라면이 결정되면 그 라면 맛에 가장 잘 어울리는 라면 이름, 광고 방식, 광고 모델, 포장 디자인도 모두 투표로 결정한다. 물론 시안은 회사의 전문가들이 제시한다. 회원들이 생각할 때 출시할 라면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플랫폼을 선정하고 플랫폼에 따라 가장 적합한 틱토커, 유튜버, 인플루언서, 연예인 등을 역시 투표로 결정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커뮤니티의 기획을 최대한 반영한 신제품 라면을 그들이 원하는 방식에 맞춰 출시하는 것이다. 우선 출시와 동시에 1000명에게 신제품 라면을 100개씩 보내준다.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즐기라는 것이다. 출시 마케팅이다. 커뮤니티를 통해 경험자가 충분히 생기면 드디어 출시 기념 행사를 한다. 기자회견이 아니라 MZ의 성지 현대 서울에서 팝업 이벤트를 한다. 굳이 출시 기념 기자회견은 안 해도 좋다. 팝업 이벤트에는 1000명의 회원을 초청해 선물도 주고 자신들이 선정한 광고 모델에게 사인도 받고 먹방도 함께 찍으며 축제처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식품 회사니까 라면 말고도 이미 판매하는 제품도 많다.
팝업 이벤트에 온 사람들에게는 풍성한 럭키박스 선물 상자도 하나로 안겨준다. 아시다시피 명절 선물 세트는 이미 많다. 준비 과정이 엄청 번거롭고 돈이 좀 들겠지만 또 아직 누구도 해보지 않은 방식이라 두렵기도 하겠지만 우선 수십억 원의 광고 모델료와 TV 광고료보다는 경제적이다. 심지어 그 돈조차도 오직 고객에게 쓰는 것이다. 이게 바로 MG와 공감을 만드는 방식이다. 라면 시장 앱3 도전. 게임처럼 포인트 쌓고 라면, 코인, 떡상까지. 이런 식으로 라면을 개발하고 출시한다면 제품 개발 과정, 마케팅 과정에서 MZ 세대가 원하는 것들도 당연히 충분히 반영될 것이다. 무엇보다 제품 개발 과정에 참여했던 1000명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마케터가 되어 열심히 활동할 것이다. 자신들이 투표로 선정한 라면인 만큼 친구들에게 추천한다고 해도 거부감도 없을 것이다. 커뮤니티에는 판매량과 매출을 계속 공유한다. 자사모를 통한 판매도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키워간다. 매출이 없어 고민하던 자사모를 광고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요즘 MG는 포인트에 민감하다. 커뮤니티 NFT 회원들이 카톡으로 전달해준 링크를 통해 자사몰로 들어와서 구입하면 바로 결제액의 10%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당연히 링크를 보내 친구를 소환해준 NFT 회원에게도 10%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마케팅 비용으로 20%나 포인트로 지급하면 손해 아니냐고요? 쿠팡 수수료 40%에 비하면 절반이다. 더구나 이 금액은 모두 고객의 지갑으로 들어간다. 이걸 고객들이 모를 리 없다. 게임처럼 판매 개수, 매출액이 올라갈 때마다 커뮤니티 멤버들에게 포인트가 쌓여간다. 이걸 라면 코인으로 발행하고 코인 거래소에서 현금 거래도 가능하게 해준다. 라면이 맛있어서 대박이 나면 이 코인으로 억대를 벌었다는 회원이 나올 수도 있다. 라면 식신 탐험대 NFT 회원 중 한 명이 유명한 라면 먹방 틱토커이고 그의 영향력으로 자사몰 매출 10억 원을 일으켰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좀 유식한 표현으로 웹3라고 한다. 주식회사의 진보된 형태라고도 이야기한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경영은 경영진과 이 사회가 책임지는 형태이다. 그런데 고객이 왕인 시대라면 고객의 참여가 높을수록 성공 확률도 높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NFT로 회원권을 발행해 주주를 모집하고 이들은 커뮤니티를 통해 사업 계획에 참여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도 함께한다. 사업이 성공하면 이익도 함께 나누고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물론 매우 이상적인 비즈니스 형식이다. 앞으로 많은 사람이 이런 형태로 창업을 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은 확산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이렇게 라면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복잡해 보이던 웹3 비즈니스 모델도 제법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번에는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로 확대해보자. 만약 우리나라에서 NFT 커뮤니티 기반의 팬덤 마케팅이 성공했다면 이를 국가별로 시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미 디지털 소비 생태계가 국가별로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라면에 대한 팬덤이 충분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할까?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라면 수출은 15년 이후 9년 연속 꾸준히 늘고 있다. 23년 기준 132개국에 수출되었고 수출액도 역대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겼다. 수출액을 보면 중국이 2억 1,545만 달러로 1위고 미국이 1억 2,659만 달러, 네덜란드 6,067만 달러, 일본 5,797만 달러, 말레이시아 4,470만 달러, 호주 3,567만 달러 순이다. 세계 곳곳에서 팬덤이 생겨날수록 소비가 확산하는 중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성과를 낸 제품은 슈퍼스타 불닭볶음면이다. 불닭볶음면. 영국 남자라는 유튜버를 필두로 수많은 먹방 유튜버들이 앞다퉈 불닭볶음면으로 매운 라면 먹기 챌린지를 하면서 유튜브에서 엄청난 붐을 일으킨 것이 출발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떤 라면도 신라면의 아성을 무너뜨리지 못하지만 해외에서는 불닭볶음면이 대세이다. 불닭볶음면 덕분에 23년 사상 최초로 매출 1조 원을 달성한 깜짝이야. 삼양식품은 해외 수출 비중이 무려 68%까지 올라갔다.
전중윤 명예회장이 창업한 삼양식품은 삼양라면으로 대한민국 라면 점유율 부동의 1위를 기록했으나 89년 공업용 우지 사건으로 회사가 부도의 위기로 내몰렸다. 그런데 전 회장의 며느리이자 당시 전업주부였던 김정수 부회장이 특별하게 매운 라면을 개발하면서 지금의 기적같은 성장을 다시 만들어낸 것이다. 수출 비중을 보면 메타 시장의 라면 대표 기업은 삼양식품이다. 김 부회장은 그 여세를 몰아 불닭볶음면의 인기를 등에 업은 양념시장에까지 진출해 세계를 아우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획만 제대로 된다면 메타 시장에서의 성공이 기대된다. 22년 3조 원을 훌쩍 넘는 농심의 연매출도 대단하지만 그 수출로 인해 매출 시장 비중은 37%에 머물렀다. 아직은 신라면의 내수 시장 매출이 농심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뜻이다. 라면 산업은 앞으로도 더 많은 수출과 해외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분야이다. 라면의 글로벌 팬덤은 우리나라 최고의 스타들이 창조해낸 인위적인 팬덤이기도 하다. BTS 지민의 불닭볶음면 챌린지는 워낙 유명하다. 그 이후 전 세계 유튜버들이 SNS 세상을 불닭볶음면 챌린지로 가득 채웠고 한국 라면 회사들이 이 현상을 활용해 세계 시장으로 유통망을 확대하면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 국내 라면 시장이 사실상 정체된 걸 감안하면 수출 증가는 라면 회사들의 생존 탈출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라면은 메타 인더스트리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시장에 머물러 있던 만화가 웹툰이 되어 메타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말이다. 그럼 새로운 라면 산업을 메타 인더스트리 방식으로 기획해보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되지 않을까? 누구도 해보지 않은 길에 도전해보는 것이 선진국의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식품회사들이 기약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혜택을 본 것이다. 그렇게 해서 라면 시장 1등이 되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기획과 새로운 유통 방식에 도전하는 것도 해볼 만하다. 선진국처럼 말이다. 라면 시장 웹3라는 대담한 도전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회사에서 제가 유튜브 동영상 밑에 이제 올려놓을 건데요. 회사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지금 뭐 KBW 그 풀파티 행사라든가 또 워커힐에서 했던 그 행사라든가 또 그 토큰 2049 싱가포르에서 했던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제 계속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